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경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상장 리츠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NOI, 즉 순임대 수익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NOI는 자산가치로 나눴을 경우에는 캡레이트라고 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으로 산출이 되는데 2021년까지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 즉 유동성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가치 상승이 있었고 캡레이트에 인한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는 이 임대 수익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캡레이트에 대한 하락이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피스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 시장은 공실률이 10%대에서 최근 급격히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기여를 하는 부분은 이 YBD라고 하는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이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강남이나 판교와 같이 전형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지역은 여전히 자연공실률 이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장산업으로 임차인이 재편이 되면서 임대료 상승의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오피스 임차인 탑5에서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었다면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 서비스업, 이 ICT에 대해서는 불과 18%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3분기 기준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은 유사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ICT, 정보 서비스업은 총 38%로 금융 및 보험업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수요가 우리나라 오피스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로서 오피스 권역별로 실질 임대료는 장기간 정체였습니다만 이 여의도 지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역이 최근 들어서는 실질 임대료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의도 지역은 상당 기간 정체였지만 2021년 들어서는 공실이 사라지면서 실질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기조는 장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강한 수요 외에도 공급량 자체가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오피스 공급 시장을 보시면은 최근 2022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규모의 오피스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점차 안정화되기 시작해서 향후 5년간은 과거 5년간 연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한 수급은 향후 임대료 인상 그리고 임대 계약 구조에서 임대인 우위의 그런 변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2012에서 2015년, 즉 아베노미스 시기의 도쿄 오피스 시장과 유사하다는 판단입니다. 도쿄 오피스 시장은 10%대의 공실률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좀 고생을 했지만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경기 부양, 그리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기업 실적 호전이나 창업 열풍 등으로 인해서 도쿄의 공실률은 급격히 감소를 하고 2%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경기 부양의 영향도 있었지만 저희는 현 시점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신산업, 즉 일본의 스타트업 개수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났던 시점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오피스 신수요로 작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산업과 그리고 벤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오피스 면적을 흡수하면서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오피스 권역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서는 오피스 시장의 새로운 매수 주체로서 리츠가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아베노믹스 시기에는 J리츠라고 하는 일본의 상장 리츠가 이 오피스 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로 떠오르면서 임대료 계약 구조의 합리적인 구조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2에서 2014년에는 오피스 중심의 J리츠의 시가총액은 약 3배 이상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를 해보면 오피스의 소유 주체 중에서 한국은 기업 비중이 유독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은 사업 문화에 아직도 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오피스를 가지는 비중이 60% 정도로 산출을 하고 있지만 일본 역시 이렇게 높은 비중에서 아베노믹스 시기 J리츠가 발달하면서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피스 시장에서 임대료가 체계적으로 오르고 합리적인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호주와 싱가포르도 5% 미만으로서 기업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한국 역시 늦었지만 이 오피스의 소유 주체가 일반 기업에서 제2리츠와 같이 한국 리츠가 성장하고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점차 체계적인 임대차 시장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섹터 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은 큰 부동산 자산구는 아니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2020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매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호텔의 OCC라고 하는 객실 가동률을 보시면은 거의 과거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이는 급격한 구조조정, 특히나 폐업, 그리고 멸실 후에 다른 용도로 재개발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호텔의 객실 수는 2019년에 약 4만 실에 육박을 했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계속적인 매각과 폐업, 그리고 다른 자산 컨버전으로 2019년 대비해서는 3, 4, 5성급은 17%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해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3성급은 무려 26% 하락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4, 5성급 위주의 우량 호텔에 대해서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체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류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류센터는 지난 10년간 가장 각광받는 자산군이었지만 그만큼 최근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향후 2, 3년간의 공급 과잉,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구조적인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기초 재고에서 신규 물량을 살펴보면은 전체 인허가 면적이 모두 반영이 된다 할지라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과거 평균을 상회하는 신규 공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커머스와 그리고 자연적인 유통업 성장 전망을 봤을 때에는 2023년까지의 물류센터 공급은 현재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이후부터는 현재 인허가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러한 공급 증가는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물류센터, 그러니까 전통적인 물류센터로 연면적 10,000평에서 급기야 4만 평, 5만 평까지도 물류센터가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대형 물류센터 외에도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신규 물류센터 수요는 바로 도심물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우리 소비지에 가까운 소규모 물류센터입니다. 예, 많이들 이러한 배달 라이더들에 대해서 보셨을 텐데 MFC, 메시코리아의 불응, 전경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나 도심물류에서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를 위한 그러한 거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SK 리치에 담긴 SK 에너지 주유소는 과거의 주유소 기능에서 벗어나서 현재 새로운 경제 트렌드에 맞는 이 MFC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발 협력을 맺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히 부동산 섹터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부동산 자산을 담고 있는 국내 상장 리츠의 배당 성장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내 리츠의 배당 성장 요인은 저희는 설명드린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이 오랜 기간의 임대료 정체에서 벗어나서 점차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츠의 가장 큰 매출원인 임대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츠에게 가장 큰 비용 요인은 이 부동산의 차입 비용, 즉 이자 비용인데, 이 이자 비용은 리츠 대부분의 자구적인 노력으로서 금리 인상 기조에도 대항하면서 기존의 차입 금리를 유지하거나 일부는 소폭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즉 탑라인과 바텀라인이 좋아지기 때문에 국내 상장 리츠는 배당의 상향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판단을 합니다. 예, 임대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비용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상장 리츠는 대부분 이자를 조달을 할 때, 차입금을 조달할 때에는 담보대출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의 오래된 리츠들은 이 역세에 비례해서 차익 구조를 다변화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또한 신용등급도 A급으로 우량한 그런 리츠 같은 경우는 이 담보대출이라는 비중은 상당히 적고 무담보사채, 즉 기업의 신용을 활용한 회사채를 활용해서 저금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장 리츠는 대부분 담보대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점차 선진화가 되어서 최근에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2019년 국내 리츠 처음으로 이 담보부 회사채 발행을 하면서 금리를 1.55%에 조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최근에 조달을 시도하는 것은 이 무보증 회사채라고 하는 담보가 아닌 기업의 크레딧을 활용한 회사채 발행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이먼 프로퍼티나 미국 그리고 일본 리츠들이 구사를 하듯이 회사채 혹은 나아가 그린본드와 같이 금리도 안정적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회사채 구조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요인으로서 향후 국내 상장 리츠는 임대료 인상 그리고 차입 조달 금리의 절감을 통해서 주주에게 배당을 좀 더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요인들은 글로벌 상장 리츠하고 대비되는 한국 리츠만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이러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에 저희가 제시하는 리츠 탑픽은 3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고 하는 국내 최대의 순수 물류센터 리츠이고요. 이 리츠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임차인별로 구성을 했을 때 이커머스가 50%로 가장 높고 역시 수요가 높은 3PL이 26%, 그리고 소비재가 18%로서 과거의 제조업 기능이 아니라 판매 물류로 전환하는 시장 트렌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는 자산의 연령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물류센터의 트렌드는 임차인들이 신축 그리고 고스펙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ESR 캔달 스퀘어 물류의 가장 큰 장점은 이 5년 이하 상당히 젊은 자산의 연령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2년 미만이 33%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랑코 에너지 리츠로서 SK네트워크스의 주유소 187개를 담아서 상장했지만 이러한 주유소 자산을 적극적인 매각 혹은 타용도로 전환,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소나 아까 보셨던 도심물류로 전환을 빠르게 추구하고 있는 상당히 액티브한 그런 리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1월 30일 배당 기일을 기점으로 이 처분에 대한 매각 차익을 주주에게 모두 분배를 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 주당 배당금은 기존의 134원에서 321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말씀드린 전기차 충전소나 도심물류의 전환을 통해서 임차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은 최소 5% 정도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지스 밸류 리츠라고 하는 멀티 섹터형 리츠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부동산 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걸고 처음으로 내놓은 상장 리츠이고요. 기초자산은 태평로 빌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 들어서 여주 물류센터 그리고 최근에는 4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천물류와 용인복합, 북미 포트폴리오, 분당 호스트웨이와 같은 상당히 많은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자산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편입을 함에 따라서 주주의 배당 수익률은 5에서 6%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대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상장 리츠와 상업용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